CCTV 김호중의 뉴욕 타임스. 네, 오늘은 굉장히 많습니다, 게스트가. 네. 물량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우선 한겨레에서 한 분 더 나오셨어요. 한겨레 20에서 송호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이 액면가하고는 다르게 후배죠.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한겨레와는 어울리지 않는 외모. 네. 한겨레스러운 외모고요. 연차로는 동기인데 나이는 제가 더 어립니다. 굉장히 한겨레스러운. 나이 더 어리시다고요? 예? 나이 더 어리다 이거죠? 예. 믿기지 않는. 참, 김혜연, 김보여. 아시죠, 이분이? 네. 송 기자님은 한겨레 20일입니다. 거기가 거기죠, 뭐.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아세요? 유창선 박사님. 안녕하세요. 처음 왔는데, 네. 이렇게 남자들만 5명이 쭉 앉아서 저는 싫어요. 근데 특히 이 중앙, 이쪽, 뭐 좀 왠지 분위기가 서로 좀 그냥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냥 좀 다, 세 명이 다 끼셨고. 비슷한 자켓도 다 입고, 색깔이. 왜 그런 말씀 하셨죠? 저보러 나가라는 말씀. 저하고는 저기 CBS, 10여 년 전에 CBS 라디오 진행할 때 전화로만 항상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죠? 네, 그랬었어요. 네. 네. 그 시사평론이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게 재미가 참 없었어요. 나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진행이 재미없다고. 왜 이렇게 좀 재밌는 걸 안 물어보고 그냥 정해진 것만 물어볼까 했었는데. 정해진 거라도 제대로 하셨어요. 이거 완전히 홈그라운드라고 오늘 처음 온 사람 가지고 네. 공격인데요. 소문 다 났어요. 네? 소문이 다 났어요. 제가 몇 분 그 정치평론가들한테 전화를 드려봤더니 거기 나가면 함부로 나가면 안 된대. 나는 일단 이제 분위기 탐색 중이니까 분위기 탐색 끝나면 방송도 끝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안 걸려. 유창선 박사님 시사평론가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테니까 뭐 별도 소개를 안 드려도 되겠지만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프리카 TV 그렇죠. 진행하고 계시죠. 최초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죠? 응? 아프리카에서 개인 시사평론 방송을 처음으로 하셨죠? 아니 하던 분이 약간은 있었어요. 망치부인. 망치부인. 네. 전업 시사평론가에서 글로 넘어가서 하신 그러니까 분은 그죠. 프로로 하시다가 그러니까 조금 방송에서 알려진 사람으로서는 처음이었죠. 크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던데. 근데 유창선 박사님 유창선이라는 이름을 걸고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라디오 진행한 게 몇 개 있었죠. 유창선의 있었고. 오래 가지고 유창선의 많이 하셨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저도 그 아프리카에서 하시는 거 보고 일자리가 다 끊어졌구나. 실제 그렇죠. 망명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이렇게 색깔이 분명하거나 하는 분들 일자리가 많이 끊어졌어요. 한겨레 기자들도 MBC, KBS 뭐 뉴스 브리핑 같은 거 많이 했었는데 일제히 한번 쫙 정리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한겨레 기자들이 쫙 KBS에서 아웃이 다 되더라고요, 일제히. 근데 난 그때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살았구나 했는데 그 다음 달에 나만 따로 하더라고요, 따로. 최근에 책도 내신 걸로. 네, 책 냈어요. 그 공중파에서 지상파라고 맞는 거죠. 지상파에서 밀려나는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이 돼 있더라고요. 짠했던 책 제목이 정치의 재발견. 오늘 책 들고 나올 거 그랬네. 그런데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MB 정권 들어가지고 방송에서 이제 연이어서 퇴출되는 그 이제 그 당시 이제 사연들
그런 거 이제 쭉 이제 있는 그대로 이제 소개를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그 얘기 꺼냈더니 그 KBS에서 소송 걸겠다고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때 김여아 씨 블랙리스트 올랐다고 그랬을 때 난 괜히 난 괜히 이제 같이 끼어들어가지고 나도 블랙리스트에 당했다 했더니 너도 고소하겠다고 막 그러다가 이제 뭐 같이 받아치니까 이제 고소 안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랬었어요. 근데 아까 뭐 하냐고 물으셨는데 잠깐 다양하게 해요. 뭐 그러니까 시사평론 옛날에 하던 것들을 이제 지상파에서 못 하게 되니까 그거 그 대신에 이제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블로그, 또 아프리카 TV 그런 데 통해서 이제 하던 것들 계속 뭐 지상파 계속 방송에서 하면은 출연료 받으시잖아요. 받죠. 아프리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하면은 아프리카는 있어요. 아프리카는 별풍선이 있어요. 그 별풍선의 묘미를 모르시는구나. 안 해봐서 모르는데. 아이고 예쁜 언니들이 왜 춤을 추는데 거기서 별풍선 그러면은 받으려고. 별풍선이 그럼 팍팍 터진다고 그냥. 별풍선이 터지면 그걸로 이제 환전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자발적 시청료예요. 시청자들이 보다가 내가 별풍선 사가지고 저 사람 주고 싶다 마음이 동하면은 이제 그거를 별풍선을 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앵벌이라고 하죠. 그럼 별풍선 하나를 받으셨을 때 그 출연자가 받는 돈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별풍선 하나가 100원이에요. 100원인데 100원이란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별풍선을 살 때 100원이에요. 그러면은 100원을 누가 나한테 주면은 나는 그거 수수료를 30%를 아프리카 TV에서 떼어가요. 그러면 이제 100원짜리면은 내가 이제 70원 받는 거죠. 껌파리에 가깝네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얼마나 받으세요? 그 100원이 모이면은 아니 근데 돈이 제가 되죠. 듣기로는 인기 있는 그 VJ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만 원대 이상 월 수익 올린다고 들었고 그렇죠. 네. 박사님은 나는 뭐 춤은 안 추지만은 그래도 좀 많이 쏘고 가는 분들은 한제 뭐 몇십만 원어치 이제 한 번에 이제 쏘고 가고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종종 있었어요. 월 수입이 평균 내서 한 그것만으로 해서 한 원대? 기백만 원 됩니까? 기백만 원? 그게 잘 될 때는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선거 직전 있잖아요. 막 그냥 막 모여들고 그냥 열기가 고조되고 그럴 때 그때는 퍽 올라가는데 그거 끝났고 특히 예를 들어서 야당이 졌다 하면 이제 쭉 떨어져요. 그게. 그 분위기 굉장히 주진우 커요. 책도 1위에서 급전직하했어요. 청소 끝나고 나서. 그리고 요즘은 방송 출연이 좀 늘었어요. YTN 하시나요? MBN 하시나요? 고정적으로 하시든. YTN 매일 고정으로 하고 매일 있고요. 매일 고정으로 하고 있고 교통방송 그 TBS 거기 이제 매일 하고 있고 그리고 몇 군데 더 이제 하고 있는데 통 전화가 안 오다가 이제 임기 말 한 1년 남겨놓고 그때부터 이제 전화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레임덕. 그래서 지금은 그 아프리카에서 앵벌을 쭉 3년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국민파로 다시 복귀하고 계시는 유창선 박사님. 근데 KBS, MBC는 전화 안 와요, 여전히. 거기는 내년 2월 24일인가? 5일인가? 아마 그거 지나야 올 것 같아요. 거기도 아마 대선 끝난 다음에 20일부터 연락 올 거예요. 12월 20일. 다시 연락 오겠죠? 계속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각하생신 다음 날 모든 게 결정이 계속 앞으로 그러니까 12월 내년 2월 지나서 5년 동안 계속 또 안 온다고요. 그 다음에 5년 동안. 생각만 하면 그러면 5년 플러스 5년이면 10년이네.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그걸 확실히 하죠. 만약에 박근혜 의원이 당선됐을 경우에 방송에 추가 5년간 퇴출될 수 있도록 오늘 박근혜 의원에 대한 확실한 멘트를 해주시고 퇴출을 예약해 주십시오. 아니 근데 이해관계가 걸린 상태에서의 발언은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이거 개그인데 아무도 못 알아들었구나.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네요. 네. 죄송합니다. 항상 실패해요 저렇게. 편집해주세요. 박근혜 의원이 그저께 이제 10일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한겨레 20일에서 바로 이 책입니다. 이번 주 호인데요. 이게 언제냐면은
11.6, 1979년 11.6이 일어나고 나서 9.1 국장을 치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더 있다가 11월 17일인가요? 11월 21일. 21일. 청와대를 떠나는 박근혜 당시 아무것도 없는, 뭐, 그 전까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 기사를 썼던 기자가 바로 송호균 기자입니다. 이 기사보다도 이 사진을 만들었을 때 한겨레 21 사진팀에서 찾아낸 사진인데요. 이때 박근혜 위원장이 27살이었거든요. 27살의 나이에 어쨌든 양친을 모두 총탄을 잃고 청와대를 마지막으로 떠난 장면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연합뉴스 사진이거든요. 연합뉴스가 당시 이 사진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청와대 떠나는 큰 영예 박근혜. 청와대 떠나는 고 박정희 대통령 큰 영예. 그렇죠. 큰 영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정관계 내에서 큰 영예라는 말이 마치 공식 직함처럼 사용되고 있었다. 굉장히 기사를 준비하면서 재밌었던 장면 중에 하나고요. 지금도 그 노인들 있잖아요. 예, 그렇죠. 박근혜 의원이 나타나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영애님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스토리, 그러니까는 어머니 잃고 또 아버지 잃고 여기서 이제 연민을 느끼는 그 스토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 불쌍해요, 사실. 뭐 1952년생인데요. 올해가 한갑이죠. 뭐 얼굴 보면은 그렇게 안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사람을 얼굴로 판단하는 1974년 8월 15일 그 8.15 행사에서 유경수 씨가 총탄을 맞죠. 22살 때입니다. 박근혜 의원이. 5년 뒤에 27살 때 1979년에 11.6이 발생을 해서 아버지를 또 총탄에 잃습니다. 근데 불쌍하긴 한데 불쌍한 순서대로 대통령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저도 불쌍해요, 상당히. 그렇죠. 불쌍한 사람 많잖아요. 사실 그 박근혜 의원의 그 나이를 얘기하셨는데 52년생이라고.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52년생이세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가요? 네, 뭐 그렇습니다. 편집! 어쨌든 이 사진을 보면 지금 방송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표정이 굉장히 오묘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는 것도 같고 뭔가를 체념한 것 같기도 한 뭔가 자기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상실된 사람의 그런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이 얼굴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겨레 21일에서 대형 서점과 이 가판대에서 구입해서 보시면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얘기할 때 옛날 얘기, 바로 이 사진, 이 얘기로 갈 때 참 이 보수하고 이 진보하고 이 느끼는 정서가 참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막 들어갔을 때가 사실 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죽던 바로 이제 그 해였었죠. 박정희 대통령. 예, 박정희 대통령이 죽던 이제 바로 이제 그 해 이제 대학 들어가서 사실 뭐 고등학교 때부터 그 시절부터 그때 유신 독재 이거 이제 뭐 어떤 건지 다 이제 뭐 지켜보고 이제 뭐 그랬었으니까 아주 그냥 언더리가 처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제 하면은 박정희 시대 하면은 이제 독재부터 이제 떠오르는데, 근데 이 사진 같은 거가 이제 보여주듯이 또 아버지 박정희 얘기하면은 참 아버지 잃고 어머니 잃고 참 이게 가슴이 찡하다. 또 이제 보수층에서는 또 그런 정서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기사를 다시 그냥 취지를 말씀드리면 사실 그 박근혜 의원이 정치를 97년에 정치 입문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 18년도의 기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79년부터 97년까지. 79년부터 97년까지 보수층에서는 마치 무슨 그 절망의 나락에 빠졌다가 그것을 딛고 올라오는 역경의 과정이라고 말하자면 신화처럼 포장을 하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막 호가호위하고 각종 뭐 재단, 유경재단, 또 영남대 이사를 지냈죠. 그런 과정 속에서 호가호위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후광은 다 느린 그런 호의호식한. 그렇죠. 호가호위가 아니고 호의호식한 그런 것으로 폄하하고, 전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극단 속에서 좀 중심을 잡아보자
하는 것이 기사의 기획 취지였고요. 그래서 주목했던 것이 이 기간 동안 박근혜 전 위원장이 직접 쓴 일기나 수필, 그리고 직접 언론과 인터뷰한 인터뷰 기록들, 이것들을 가지고 과연 그의 내면과 멘탈은 뭐였는가, 이걸 한번 제대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자라는 것이 이번 기사의 취지였습니다. 어쨌든 뭐 취지 잘 알겠고요. 자, 그러면 광고. 이 삶을 사랑하는 기술, 철학을 권하다라는 책을 더 퀘스트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식스팩을 갖고 계십니까? 이럴 때 좀 들어줘. 몸의 식스팩만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식스팩입니다. 갑갑한 세상을 헤쳐나갈 삶의 기술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철학은 훈련입니다. 연습할수록 쉬워지는 정신적, 육체적 운동이지요. 고대 현인들이 권하는 12가지 삶의 기술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드릴 겁니다. 이 책은 소크라테스가 교장인 아테네 학당에서 고대의 위대한 스승들에게 하루 동안 철학 강의를 듣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미없을 것 같죠? 하지만 철학책 하면은 저도 참 별로 재미없어 합니다만, 이 되게 젊은 학자예요. 영국의 이 철학 학자인데, 런던대 교수고요. 줄리 에반스라는 교수인데, 본인이 어떤 그 정신적 질환을 앓다가 인지 뭡니까?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걸 받다 보니까 이제 철학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원래는 영문 전공인데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금 있는 어떤 시사적인, 그리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어떻게 예전의 철학 이론과, 그리스의 철학 이론과 맞닿아 있는지 있다 있는지를 나름대로 밝혀서 강의도 하고 다니고 책도 쓰고 이제 그렇게 지내는 기록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저 책 다는 못 읽었는데 앞에 조금 읽었는데 나름 재밌게 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철학을 권하다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방청 오신 분들 사연이 있어요. 내가 왜 여기 방청 신청을 했나. 이 사연에 따라서 이제 방청 경우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그러면 유창선 박사님께서 첫 번째 걸 읽어주시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왜 방청을 오셨을까? 이 시간에 왜들 이렇게 많이 오셨을까? 장아부개님과 남편, 뉴욕타임즈와 낙곰수 등을 듣고 있는 세댁입니다. 방송 덕분에 회사, 노조, 대의원 활동도 과감히 시작했고요. 막연히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불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저녁에는 드라마 추적자를 보며 엄청 감정이입하고 있습니다. 저 추적자 어제부터 1회 보기 시작을 했어요. 다운받아가지고 어제 1회 보고는 발동이 걸려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8회까지 봤어요. 다운받으신 거면은 저 어둠의 경로로 얻으신 건가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만 합니다. SBS 사이트 가가지고 15,000원짜리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월 15,000원짜리 끊어가지고 무려 한 달 동안은 자유이용이더라고요. 자유이용권. 풍선 150개. 그거 하지는 않았고요. 내 돈으로. 그 피 같은 별풍선을 그렇게 그건 안 하죠. 그거 들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딱 하나 제 신랑입니다. 제 신랑은 보수는 아니나 저에게 그만 나서라고 합니다. 조용히. 회사도 같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노조 교육 같은 걸 제가 다녀오면 혹시 제가 설쳐된 건 아닌지 걱정합니다. 그런 저희 신랑과 함께 방청하고 싶습니다. 누구십니까? 지금 와 계세요? 신랑. 근데 왜 아내분한테 그만 나서라고 하셨나요? 노조 교육 같은데. 찍히면 회사에서 찍힐까봐. 네. 집에 수익이 줄어들까봐? 수익이 줄어들 경우에는 회사 자체가 별풍선으로 폐쇄되어 있는 곳이라 여자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높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잘리면 집안에 수익이 줄어들까봐. 그렇지는 않아요. 거꾸로 부인께서 남편을 그쪽 방향으로 끌어들이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거의 그런 중이에요. 지금. 그런 청수님도 제가 책 같은 거 맨날 옆에서 보고 막 흥분하고 이제 이러니까. 조속한 파탄을 원합니다.
혹시 그 한겨레 21을 그 의식화의 자료로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대학교 때 많이 봤었는데요. 지금은 안 봐요. 안 보시는 이유가 재미가 없죠, 재미가. 지금 그렇게까지 여유가 대학교 때는 이제 지적 탐구를 위해 좀 봤는데 지금은 좀 지금 한겨레가 이제 확장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고. 무료 구독이라면. 통편집. 자, 그렇게 해서 오신 부부가 있고요. 조속한 파탄 원하고요, 저는 기원하고.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거는 손 기자님 읽어주세요. 아, 예. 김아무개님과 친구라고 되어 있고요. 11년 경력 동안 근무한 회사들에 대한 나쁜 감정 같은 건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부끄럽고 또 안타까운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제2일보 자회사 이야기입니다. 연봉도 그리 박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당시 일화 하나를 소개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 이전하려고 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을 때 당시 상무님이 제2일보 자회사의 상무님이요. 아, 속이 다 시원하다. 얘들아 밥 먹으러 가자. 그날 중국집에서 고급 코스로 직원들 회식을 했습니다. 몇 명 빼고는 사람들 착하고 좋았는데 어서 좋은 세상에 빨리 와서 떳떳하게 제 경력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십니까? 그 자회사 어디 계셨는데? 조선일보. 예? 조선일보 자회사. 제2. C죠. C로 하잖아요. 이거 감추려고 하신 모양인데. 조선일보 자회사. 전 회사를 보호하셨군요. 그러니까 저 말씀인 거죠. 지금은 그 경력, 그 회사 다닌 거를 그 회사를 자랑을 하기가 좀 예, 친구들한테 그 얘기하면 좀 많이 놀려요. 조선일보를 내놓기가. 근데 그건 좋은 세상 와도 자랑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가 집권하는 세상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와야지 조선일보 근무 경력을 자랑하실 수 있을까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그 편집 쪽이 좀 독립됐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신문을 떼내버리고 싶다. 나머지 회사들은 놔두고. 예. 그거는 어떤 세상이죠? 그 회사를 분할해버리고 싶다는 욕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수합병 분할은 변호사 쪽하고 상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미디어오늘에 그런 기사 났었죠. 젊은 기자들이 조선일보를 많이 떠나고 있다. 사내 분위기도 너무 상명하달이 심하고 그다음에 업무 강도도 너무 세다. 그래서 실제 젊은 기자들이 많이 관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디어 그들이 한겨레에 오지도 않잖아요. 제가 아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 조선일보 젊은 기자였던 친구는 지금 뭐 로스쿨 갔다가 대형 로펌에 지금 뭐 벌써 들어갈 것처럼 돼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뭐. 아니 그래서 그 친구들이 여기로 오진 않는다고. 다른 언론사로 가는 경우가 많은지 온다고 해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막 받지는 않아요. 조선일보에서 뭐 기자들한테 휴대전화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그랬다고 또 기사 났던데. 그런 적도 있었다 그러대요. 네. 한겨레는 안 그래요? 혹시? 저희는 뭐 일단 전화기를 안 줘요. 그렇죠. 거기는 법인 전화기 얘기였는데 저희는 법인 전화기가 없습니다. 한겨레는 통신비를 지원을 받죠. 통신비 지원을 해주는데 그건 거의 정액처럼 지원을 정액처럼. 얼마나 줍니까? 얼마나 준다고 받는다고 그래 지금? 기본 요금 정도는 커버가 돼요. 대략 3만 원 정도 쓰라고. 한 달마다? 그럼 유고 요금 쓰면 이거 해결이 안 되겠네요. 근데 뭐 대부분은 무제한 요금 쓰고 있습니다. 빨리 박근혜 얘기로 넘어가죠. 네. 박근혜 의원이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선언문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나 보네 다들? 읽다가 절반 읽다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뭐 연설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생중계해 주는 연설. 안 읽어보셨구나. 전 사실 현장에 있었어요. 여기. 근데 연설문은 그래도 연합뉴스 기사로는 읽었어요. 연합뉴스 기사로는. 잘하셨고요. 전문은 안 텍스트 분석을 해보셨어요? 읽어봤죠. 나는 국민이 80여 차례 나오고 막 뭘 이런 거. 느꼈어요? 아니 그렇게 세진 않았고
누가 써줬을 거잖아요. 당연히. 어떤 사람이 써줬나. 그래서 박근혜 쪽에 브레인은 누군가, 뭐 어떤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도 하나들 알 테니까. 궁금해서 이제 읽어봤죠. 읽어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짬뽕이에요, 짬뽕. 어떤 의미의 짬뽕이냐면, 거기 보면 그런 문장이 나와요. 어떤 국민도 홀로 뒤처져 있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런, 국어로는 좀 이상한 문장이 나옵니다. 영문 번역했구나. 그렇죠. 이게 그 뭐냐면은 Leave no one behind. 왜 NCBL인가요? 그 부시가 했던 그쵸. 정책 중에 있었죠. 부시가 예전에 교육 정책 발표할 때 어떤 어린이도 뒤처지지 않도록 한다. 어떤 어린이도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걸 따서 베낀 거예요. 이게 보면 그런 문장들이 곳곳에 등장해요. 뭐 미국의 주요 연설문이나 이런 것들에서 따왔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만 따왔냐? 그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지속 가능한, 개인의 행복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장들은 또 진보 진영에서 많이 따와서 문장을. 그래서 짬뽕을 시킨 겁니다, 이게.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딱히 능력이 있는 애가 아니에요. 얘 잘라야 돼. 얘 잘라야 돼. 뭐야, 그거. 온정적 보수주의? 그 왜 부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 온정적 보수주의인가요? 따뜻한 보수주의 그런 건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온정적 보수주의. 컴패셔닛 컨서버티즘. 그거를 따온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박근혜가 어차피 통치 철학 이런 게 없잖아요. 그게 다 짜붙여가지고 거기다 키워드를 개인으로 잡았더라고. 발전을 계속 해야 돼. 근데 예전에는 국가를 내세웠는데 이제는 개인을 내세워야 된다. 요게 딱 하나의 내용이에요.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행복해지도록. 이게 핵심 키워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슬로건도 내 꿈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온 그렇죠. 거예요. 내 꿈이. 그러다가 욕먹으니까 국민의 꿈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냥 꿈이 이루어진 나라라고 했으면 이렇게 논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네. 내 꿈이 이루어진 나라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 연설문에서 드러나듯이 개인, 나를 강조해야 된다.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 짱내. 그거는 내 꿈나라라고 내가 꿈꾸는 나라. 김기식 씨가 하던 거. 김기식 의원이 시민단체 네. 만들 때 우리는 그동안 너무 무거운 정치 담론에 짓눌려 살았다. 우리의 꿈, 각자 개인의 꿈의 총합으로서 국가, 공동체를 꿈꾸자. 이런 취지에서 내 꿈나라라고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표절 의혹이 있는 거죠. 시민사회 쪽과 저 멀리 부시와 이런 걸 다 짬뽕시킨 거예요. 다 짬뽕시켜서 희한한 짬뽕을 탄생시킨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 중에 키워드를 개인으로 잡은 거예요. 개인의 행복. 폭넓은. 네. 아니, 너무 또 헐뜯지만 말고요. 또 좀 좋은 건 좋다고 얘기를 할게요. 좋은 게 없어요. 오랜만에 좋은 거 하나 얘기할게요. 출마 선언. 뭐냐면 출마 선언만. 그 출마 선언 이제 있고 그날 오후에 외신 기자 한 명이 이제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내용 어떻게 보시냐 하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야당 뭐 출마 선언문 같다 느낌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의 뭐 이거 야당 분위기 아니냐 지금 야당 얘기하고 있는. 근데 이제 그 내용 뜯어 보면은 저런 거에 이제 세 가지 화두 얘기했던 게 뭐 경제 민주화, 또 일자리 만들기, 또 이제 복지의 확대. 이제 그 세 가지 핵심 화두 놓고 보면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제 야당에서 오히려 얘기하던 거를 오히려 선점을 해버리는 것 같은 이런 거 느낌까지 이제 뭐 들 정도인데. 물론 지금 이제 뭐 경제민주화 얘기하더라도 지금 야당에서 뭐 이제 가짜 경제민주화다, 뭐 재벌 얘기 다 빼고 뭐 그런 거다, 뭐 이제 비판도 하고 앞으로 뭐 정책으로 어떻게 진짜로 책임있게 뭐 내용이 나올지 이건 이제 다 이제 지켜보고 검증 이제 해야겠지만은 이게 워낙에 큰 틀에서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대선에서 이 정책 경쟁 가지고 막상 이게 승부가 갈라질까?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아니, 정책 경쟁 가지고 갈라진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여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전문가나 뭐 이제 정당들은 우리 거 이제 서로 다르다. 진보의 경제민주화와 박근혜 경제민주화가 다르다 하지만은 사실 대체적으로는 뭐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승부처는 이 정책에 대한 어떤 뭐 차별적인 어떤 그 경쟁 이거가 크게 좌우하기보다는 물론 영향은 주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이제 정치적인 대결 좀 여기서 좀 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럼 선거 끝나고 나면 정책은 실종됐다 그러겠네요. 말씀 시작하기 전에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 뭔가 좋은 얘기를 할 것처럼 시작했어요. 그랬나요? 결국 네. 또 올라갔나요? 영원히 널 지켜줄게 언제나 함께 할게 이번 대선의 승부처는 저 얼굴이라고 해요. 얼굴. 화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풍기는 얼굴. 그것 때문에 풍기는 이미지. 네. 그것 때문에 왜 55살 이상 의원들은 그 가까이 가지 마라. 박근혜 의원. 그 박근혜 의원의 특징이 뭐냐면 보면 다른 정치인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가 돼요. 보면. 예를 들어서 5m 안에 들어가지 마라. 이거는 20, 30대 지지율이 낮으니까 맨날 사진 요새 하는 데도 가보면 노인네들만 와요. 예전에 저기 김용민 저기 나갔을 때 망한데 거기 거기에 박근혜 전 의원님 마지막 전날인가 왔어요. 우리 가서 구경하고 있었지. 누가 오나 사람들이 과연 다 할아버지예요. 다 거기 오는 사람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든 동원된 사람들이든 모르겠는데 그냥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거기 온 사람들이 딴 데를 가도 비슷하잖아요. 오늘 이번에 출마 선언식 때 어땠는지 얘기를 좀. 이번 출마 선언 때 해주시죠. 연합뉴스 보도했던 것 같은데 캠프 관계자 워딩이 박근혜 대표가 그렇게 주문했다는 거예요. 절대 동원하지 마라. 이제 국민들과의 어떤 직접적인 소통 만남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당원이라든지 지지자를 동원하지 마라라는 주문을 했다라고 해요. 실제로 동원을 전혀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된 바 없으나 어쨌든 그 말 자체로 그러니까 전제하고 본다면 2007년 대선 과정과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7년은 엄청난 동원 경쟁이었거든요. 이명박과 박근혜 후보 사이에. 그래서 실제로 박근혜 후보가 주최한 행사가 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명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보이 모자 쓰고 삿대질하고 이런 퍼포먼스도 하고 박근혜 대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 출마 선언식에는 정말 젊은이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원을 안 해서 저는 동원 안 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동원을 안 하니까 정말 젊은이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저 같은 기자들이나 아니면 그때 한대련이라고 그 운동권 학생들이 데모하러 왔어요. 이 사람들 빼고는 정말 다 어르신들밖에 없는 거예요. 평화가 아니고 팩트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빨간 종이 모자는 새누리당에서 나눠준 건가요? 나눠줬는지는 일단 저기 자원봉사자들은 빨간 티와 빨간 모자를 갖고 있었고 일부 시민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는 게 많지는 않았고요. 사진 보니까 빨간 모자, 종이 모자 이걸 다 쓴 것 같던데. 다 쓰진 않았고 네. 굳이 비율로 따지면 10% 정도? 그것도 그렇게 많이 준비하진 않았고. 애초에 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하기로 했던 게 소통과 개방의 의미, 광장에서 한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다. 근데 그게 이제 생각부터 잘못된 게 평일 오전 10시에 젊은이들이 영등포 타임스퀘어 왜 가냐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이런 장면을 만들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무슨 홍대에서 저녁 때 하든지 이런 일정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이거 좀 판단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유세 현장에도 보면 젊은이들이 없어요. 지지율 분석을 해봐도 실제 20, 30대에서 지잖아요. 야당 후보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노인네들 못 오게 해라. 죽이는 발상 아닙니까? 근데 들어왔죠. 5m 안에. 그러니까 5m 안에 못 들어오게 해라. 그대로 만약 사진을 찍으려면 사진을 이제 못 찍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는 배경에 혼자 찍거나, 그러니까 시민들 안에서 이렇게 어울리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게, 그게 선언식을 마치고 나서 가운데로 길을 내놨어요. 경찰들이 벽을 그렇죠. 쳤어요. 벽을. 길을 내놔서 딴 후보들하고 차이점이 이게 시민들과 악수하고 하겠다라는 건데 경찰들이 벽을 딱 치고
그 벽 너머에는 이제 어르신들만 계시고 이런 그림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기이한 정말 이 정무적인 판단 빵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연설문 쓴 사람도 잘라야 돼. 행사 기획한 사람도 잘라야 돼. 아니 그리고 세종 씨 그 출범할 때 그 사진 기자들 근접 촬영하지 말라고 제안한 것 박근혜만 제안했어요 이렇게. 그랬었나요? 네. 왜 주름 보인다고요? 아니 원래 저 사진 기자 비표를 100명을 줬다가 열 몇 명으로 줄였어요. 박근혜 참석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노출 관리를 엄청나게 한다는 거죠. 원하지 않는 컷이 나가지 않게 하겠다는 노출 관리. 그리고 이 작전을 전체 다 짜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되게 짜맞추기 되게 많아요. 박근혜 오전에 출마선은 이상득 저녁에 구속. 이런 거 다 짜맞춘 거죠. 그 일정들을. 그리고 그런 사례로 보자면 뭐 정두원 예를 들어서 특권을 포기하는 박근혜가 등장하니 우리는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잖아요. 실패했지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랬더니 원내대표단이 총사퇴를 했어요. 느닷없이. 대표가 날라가고. 아니 아까 그 지나가다가 어디에 뭐 화면이 크게 가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자막이 어제는 뭐 박근혜가 운 없는 날 뭐 그랬더라고요. 무슨 뭔가 이렇게 영상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는 정두원 그 어제 그 부결된 거, 그 체포동의안 부결된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물 먹었다 이제 그거고 또 하나는 그 YS가 7푼이라고 그랬잖아요. 7푼이라고. YS가 지난 10년간 한 발언 중에 가장 임팩트가 있었어요. 근데 왜 7푼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 7푼이 그래서 모자란다는 뜻으로 말한 거겠죠. 7푼이. 칠삭동이. 아니, 그러니까 근데 맥락을 저는 뭐 자세한 맥락은 모르겠는데 김문수 지사가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지사는 YS가 영입한 케이스죠. 박근혜 네. 의원 YS 본인은 박정희와 싸웠다고 옛날 생각하죠. 박근혜 의원 신한국당 그렇죠. 그때. 박근혜 네. 의원은 이회창 당시 총재 시절에 97년에 이제 영입한 케이스라서 아마 좀 그런 뿌리에 대한 차별을 뒀던 건 아닌가. 기본적으로는 이 YS가 그 아들 현철이 공천 못 받게 된 거 거기에 아주 그냥 맺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99% 차지한다고. 그게 아주 그냥 한이 돼서 맺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조금 더 명분적으로 포장을 하면은 나는 박정희하고 싸웠다. 독재자의 딸이다. 만약 공천을 김현철이 받았으면은 그 얘기 안 할 텐데 못 받았으니까 박정희의 딸이다, 독재자의 딸이다. 이걸 이제 명분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아마 아들 문제 때문에 아주 그냥 맺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그 오랫동안 그 대중들이 잘 안 쓰던 사라져가던 우리 좋은 우리말인데 7푼이라고 8푼이도 있고요. 그 바로 위에 등급으로 유사어로 모지리 같은 것도 있죠. 모지리. 찌질이. 띨띨이? 찌질이. 참 궁금한 게 그러면 YS는 본인을 몇 푼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 증상으로 볼 때 5푼 정도. 이제 전문용어로 반푼이. 만상에서 절반. 난 솔직히 갑자기 기사 보는데 박근혜한테 7푼이라고 그랬다는 게 기사에 뜨니까 난 처음에 YS가 치매 증상이었나. 그 증상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사실 그런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선거 과정 속에서 새누리당은 완전히 이제 박근혜 개인의 당이 됐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한나라당의 뿌리는 이제 민정계와 민주계가 같이 만든 당이지 않습니까? 네, 신한국당. 근데 지금은 사실은 과거 민주계들이 완전히 다 물러나거나 쫓겨나거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런 것 상황도 굉장히 좀 YS를 불편하게 자기가 만든 당인데, 그렇죠. 탄생시킨 당인데, 그렇죠. 3당 합당에 의해서. 근데 어제 이양구 원내대표 사퇴 딱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좀 약간 박근혜 의원 정말 무섭다. 자기가 가는 길에 약간의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바로 교체할 수도 있는구나. 아무리 친박 의원들이 많다고 해도 또 원내대표 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해도 이 선발로 나왔는데 선발을 그렇게 빨리 내려버리는 건 이거는 본인의 뜻 아닐까요, 이거는? 이양구 원내대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이양구 원내대표 본인의 성향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니요, 이양구 원내대표가 그 전에 몇 번
김종인 박사하고 둘이 경제민주화 가지고 언쟁도 하고 실현성 발언도 좀 했었거든요. 뭐 그런 별로 것도 도움 안 있고, 된다. 그런 것도 있고 그 양반 또 자체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아싸란 면이 있죠. 좋은 말로 하면. 좋은 말로 하면. 아싸란 면이 있어서 에이씨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고 통과시키려 했는데 못 시켰으니까 던져. 더군다나 그 김종인 손을 들어주기도 했고 경제민주화 아주 막 논쟁하는데 박근혜가 경제민주화라는 워딩을 썼어요. 그 김종인과 둘이 싸웠거든요. 원내대표가. 저 이양구 대표는 경제 무슨 민주화냐? 민주화라는 개념은 정치적 개념이다. 나는 사실 새누리당이 대선 승리 생각을 한다면은 좀 이 기회에 그냥 얼렁뚱땅 자연스럽게 어차피 저 일이 터졌으니까 이양구 원내대표를 그냥 교체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제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재신임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보다 왜냐하면 왜 지금 정권 교체를 걱정해 주시는 거죠? 정권 교체가 아니라 박근혜 의원의 나는 균형 있는 시사평론가이기 때문에 여러 입장을 난 다 그 생각을 해줘요. 근데 이양구 원내대표 지금 들어선 이후 생각보다 이 양반이 그냥 너무 강성이더라고요. 그냥 원래부터 강성이었어요. 근데 옛날엔 좀 소신으로 이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좀 그냥 거의 뭐 막가파. 그러니까는 김재철 문제도 뭐 전혀 손 못 댄다. 딱 자르고 또 뭐 몇 개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 CBS 나가가지고 아침 프로에 아주 그냥 고압적으로 그냥 인터뷰 해가지고 막 그냥 또 시끌벅적지고. 요즘 심기가 불편했었나 봐요. 이 양반 그냥 놔두면은 제2의 안상수 역할을 또 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긴 힘들고요. 안상수 원내대표를 이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어제 그 부결 결정이 이렇게 본회의에서 나고 나서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양구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거다. 총사퇴다. 원내지도부 총사퇴다. 원내지도부가 사실 엄청난 자리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억울한 사람은 진영 정책위 의장이지. 본인이 옆에 나란히 사퇴했거든요. 그러니까 러닝메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새누리당은 러닝메이트라서 둘 다 사퇴를 해야 되는데 뚜벅뚜벅 걸어와서 서가지고 진영 정책위 의장 옆에 세워놓고 사퇴하고자 합니다. 이러고 그냥 훅 가버리는 거예요. 삐졌다니까 지금. 기자들도 안 맞는. 근데 많은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라도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응집력 같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고요. 그냥 삐진 거다. 저는 이게 일사불란, 그러니까 박근혜의 영이 안 쓴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했냐면 저의 해석은 어쨌든 정두원을 날려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오랫동안 미움도 받아왔지만 이상득 이렇게 보내는데 순장하는 거죠 같이. 너 이상득한테 덤볐지. 너도 같이 죽어 씨발. 그러면서 순장시키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말아내려고 했는데 근데 그 항변이 일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뭐 구속 기소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영장 실질심사 영장이 나온 들어간 것도 아니고 수사를 안 받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직. 나는 수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체포부터 동의를 해준 게 어딨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 들어요. 근데 박주선하고 말아 넣어가지고 같이. 그래서 체포 동의부터 해주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특권을 포기하는 케이스로 이 사건이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은 시점은. 그러니까 억울한 면이 있단 말이죠. 정두원이 실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두 번째 문제고 돈을 받았다는 게 입증되고 그래서 이제 구속하려고 그러는데 국회가 막았어. 그러면 소위 그때 특권을 포기한다 말이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아니잖아요. 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는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이제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영장을 발부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구인이라는 그러니까 그 피의자를 불렀다가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데려와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국회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의결을 해주자라고 해서 어제 표결이 있었던 거고 박주선 의원 경우에 조금 달라요. 박주선 의원은 이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유죄를 판결을 받고 징역 2년형, 그러니까 뭐 벌써 이제 의원 당선 무효형을 받았는데
어제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 두 사람을 같이 묶은 거예요.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영장이 나온 것도 아니고 혐의가 입증된 것도 영장은 아니고 나왔지만 뭐 영장이 안 나왔죠. 참 영장이 나온 것도 아니고 영장 나온 것도 아니고 영장 청구만 된 거고. 그러니까 영장은 검찰에서 청구한 것이고 법원 아직 판단 안 했다고요. 얘를 구속시켜라고 판단 안 했는데 그러니까 법원에서 구속시키라고 해야 구속시키는 거죠. 법원이 구속 안 시킬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법원이 구속시키라고 했는데 정두원 의원이 안 갔으면 이게 맞는 절차죠. 그죠? 다시 박근혜 위원으로 돌아갑시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그 정두원 의원에게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이제 차치하고 요 체포 동의안 자체는 억울한 면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려고 했던 이유가 박근혜가 출범하는데 지금 대선 출마 선언을 해버렸는데 그 거대한 이벤트인데 그래서 대통령의 아들이래 대통령의 형도 최초로 구속시킨다고 막 뉴스도 세게 때렸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봐주지 않고 원칙을 지키고 이런 이미지 막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두원조차 이렇게 보내버린다 하고 싶었는데 다 박근혜를 위해서죠. 정두원은 박근혜를 위해서 목을 자르려고 했던 거지. 근데 이제 한나라당 의원들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저 여자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잘릴 수 있구나 목이 이렇게 방해가 되면 이런 심정적 동조를 정부한테 한 거죠. 그래서 반대한 거죠 그냥 상당 정도가 그 상당 정도 그래서 박근혜의 영이 안 쓴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은 박근혜 영이 안 쓴 사건이다. 맞아요. 맞고 그리고 이제 맞나요? 감사합니다. 땡. 띵동댕. 근데 이제 예상보다도 이렇게 반대표가 많이 나왔던 거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 절차의 문제, 나도 그 조금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이제 정두원이 이제 불쌍해 보인 거예요. 그런 것도 불쌍해 있죠. 보이고 이제 사실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정두원을 뭐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정두원 입장에서는 이제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정권 만드는데 이제 1등 공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정권 잡은 이후로는 들어선 이후로는 완전히 이제 찬밥 센사가 되고 미국을 박혀가지고 내내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래왔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이상득하고 이제 같은 편이 돼가지고 그 악의 속을 해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런 표현? 자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가 표현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여기 이것도 심의 대상 아니죠? 한겨레 TV도 심의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하세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착하게 살자 해가지고 이제 손 털고 그리고 이제 착하게 살자고 손 든 게 아니라 저기서 손을 안 잡아주니까 할 수 없이 떨궈서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착해지셨잖아요. 그래도 MB 비판 많이 하고 많이 싸우고 그거는 또 인정을 해줘야죠. 자기가 충성을 했는데 자기를 버렸으니까 미운 거죠. 차우지가 뭐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내 이제 그렇게 지내왔는데 정권 들어선 이후의 일도 아니고 대선 이전의 일, 그러니까 이상득 만사형통하고 같은 편이었을 때의 일,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구속이 된다 생각을 하니까 이제 눈물이 났던 거고 동정을 받았던 거고.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 만들려고 요거 이명박한테 반기를 들었던 정치인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심전심이 됐다고 봐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열성적인 사람들도 있으나 한나라당 안에, 새누리당 안에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응?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새누리당 내에 표면적으로 드러내놓고는 말을 못하지만 그 박근혜에 대한 충성심이 생각만큼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 저는 그 틈을 봤다 이거죠. 이 사건에서. 그럼 역으로 이 사안을 가지고 야당에서 저 봐라, 새누리당의 쇄신과 변화의 의지라는 게 저거밖에 안 된다라고 욕하는 거는 논리상 안 맞는 거네요. 안 맞죠. 하지만 유효하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니까. 상처를 내기 위해서. 네. 그래도 야당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찬스죠. 야당은. 야당이 그 얘기를 지금 이 순간 안 하면은 못 하면은 야당이 아니죠. 그렇죠. 찬스죠.
어쨌든 박근혜를 위해서 정두원을 불살리려고 한 거죠. 근데 정두원이 또 박근혜한테도 또 미운털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내내 이제 박근혜 들이받고 계속 몇 년 동안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관리되다가 삐끗할 때 얘네는 보면 그 작전의 실체들이 드러난다 이거죠. 삐끗할 때. 그때 또 저는 이것이 잘 짜여진, 그러니까 출마하고 관련해서 많은 이벤트들이 잘 짜여져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상득, 정두원, 그럼 예를 들면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 예를 들어 부산일보에 편집국장이 직무정지를 먹었어요. 정수장학회 막 문제 제기해가지고 직무정지를 먹었는데 이 재판 오랫동안 안 했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출마 선언 다음날 이걸 냅니다. 직무정지를 판결을 내요. 네. 또는 저희가 선거법으로 그리고 박근혜 박태규 이 건으로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저희를 검찰에서. 네. 그런데 이거 다음날 불러요. 오늘 두드려 갔다 왔고 갔다 중간에 싸고 나왔어요. 수사받다가 나왔고 저는 다음 주에 줄줄줄줄 굉장히 누군가 탁 틀어지고 스케줄도 관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 투표할 때 이 박근혜 의원은 어디 갔냐면 고등학교 갔죠. 젊은 애들 많은데 청주. 네. 그래가지고 고등학생들하고 찍었어요. 고등학생들 모여있는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이런 작전을 총지휘한 사람이 누군지 항상 궁금해요. 저는. 거기는 안 잘라도 되나요 그럼? 네? 그러니까 총지휘자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머리가 좋아. 근데 사실 이렇게 정두원 의원 문제가 이렇게 처리됨으로 해서 조금 다른 사안일 수도 그쵸? 있지만 작전이 어긋났어요 좀. 그 어긋난 측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와대 그러니까 친위 핵심부 같은 경우에는 이상득 의원의 구속에 맞춰서 정두원과 박지원을 같이 보내려고 했고. 그렇죠. 근데 박근혜는 정두원을 보내면서 거기에다 쇄신과 변화의 이미지를 투영하려고 했고 그렇죠. 또 어긋났고 이러면서 사실상 박지원 대표를 건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당분간은. 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그 친위 수뇌부의 처음의 계획이 또 어그러졌다. 네. 지금 계속 시네루가 이렇게 먹고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 총기획자 나이스. 잘라야 되겠다. 네? 총기획자도 잘라야 되겠어. 총기획자의 작전은 나쁘지 않았으나 그 사람은 이렇게 약자 국회의원 그냥 하나하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박근혜에 비해서 엄청난 약자죠. 대통령이 될 것만 같은 박근혜와 그냥 일개 국회의원 그 약자 입장에서 마인드를 몰랐던 거지. 다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나는 항상 이제 느끼는 건데 박근혜 이제 후보라고 해야 되나? 전위원장이라고 하니까 길어가지고 방송에서 얘기해가지고 의원. 박근혜 네. 의원이라고 할까요? 박근혜 의원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나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그거를 본인도 몰라요. 아니, 이 정두원 때문에 부결돼서 이렇게 난리 났으면은 뭐 좀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뭘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필요할 때만 얘기하죠. 필요할 때만 복도 정치를 한 1, 2주 지난 다음에 이제 한 2줄짜리 문장으로 네. 절대 길게 얘기 안 해요. 원칙대로 해야 된다. 잘 돼야 할 텐데요. 뭐 그런 식으로. 원칙대로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하는데 되겠죠, 내용이 없다고 유구냉무라고 새로 나온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까 방송 중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 원래는 내일 대구 경북 지방 방문 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급히 취소를 했네요. 내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일 뭘 할 수 있죠. 지방 일정을 다 정리를 해놨다가 다시. MB도 어제 뭐 일정 취소했다고 그러더니 네. 다들 난리 났네.